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한 여성이 몇 년 전 업무차 레바론에 방문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인 파병군에게 큰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최근 자신의 국가에 파병된 북한 군대를 보고는 러시아를 결국 떠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의 나타샤 볼코바라고 합니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으로 인해 제 삶과 가치관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사랑에 맞이하던 러시아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체 한국이 제게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당연히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했어요. 왜 전쟁이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제 조국이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는 것만이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러시아 군사가 매일 1,000명씩 전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지쳐가고 있던 그때 뜻밖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러시아 군대에 합류하였다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군인들이 탈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목만으로도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기사를 읽어보려는데 그 기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라는 키워드로 아무리 검색을 해도 기사 하나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면 안 놓는 기질이 있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북한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인터넷 사이트조차 없더라고요.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예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마존 오지에 있는 부족 마을도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 하나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이 러시아처럼 폐쇄적이라는 걸 알고는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구색은 갖춘 나라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저는 당혹감을 겨우 가라앉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북한과 가장 밀접했던 나라기도 했고 한국이라면 이 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그래서 네이버라는 한국의 포털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페이지입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뜨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제가 주소를 잘못 쳤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것도 아니길래 폴란드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봐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한국 사이트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싸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러시아가 북한과 한국 이들 사이에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인터넷에는 VP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러시아에 있는 제가 폴란드에 있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사람처럼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북한 러시아 파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가 북한군의 도움을 받기로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결탁한 나라에 대해 관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한을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몇 없는 공산국가라는 것 빼고는 말이죠. 까놓고 말해서 핵무기 외에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 수준이잖아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이런 나라한테 도움을 받다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하며 기사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전쟁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금지되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몇몇 동료들과는 간간히 소식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알게 된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북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잘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북한이 도움을 주면 뭘 줄 수 있겠냐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오스타프라는 남자 직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깊게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어딘가 묘한 반응에 저희는 어느새 오스타프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스타프? 그러자 그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좀 걱정되네요. 북한이 개입하게 된 이 상황도,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북한 군인들도 저는 오스타프가 북한을 옹호한다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세요. 알고 보니 오스타프는 러시아, 한국 혼혈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길래 전혀 몰랐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러시아로 일을 하러 왔다가 할머니를 만나셨고 아버지가 생겨서 여기에 정착하게 되셨죠. 할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을 그리워하셨는데 그 중에는 6.25 전쟁 때 헤어진 어머니도 포함이었어요.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 되는 분이시죠. 오스타프는 가족들과 이별한 한국인들의 한과 슬픔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로 파병을 왔고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북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어 죽을 빼야 러시아로 나와 뭐라도 해보자 결심했을 그 마음을 말이에요. 그런데 오스타프는 같은 피가 흐른다고 해서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시각으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 가족이라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지해요. 비록 제 국적은 러시아라고 해도 말이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오스타프가 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스타프의 선고안은 대단했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의 참전은 곧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면 일본이나 미국 등의 나라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죠.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옆 나라들까지 번지게 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건데 오스타프의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런 나라한테 도움을 받다니 쪽팔리다 쪽팔려 라고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죠. 무엇보다 할아버지 때부터 러시아에서 살았더라면 몇십 년 동안 가족들이 쭉 러시아에서 머물렀다는 건데 아직도 한국인의 뿌리를 유지하고 있는 오스타프와 그의 가족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스타프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참 좋아해서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던 당시 한국은 민족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일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언어를 지켰고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아마 오스타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그때의 정신을 물려받아 오스타프를 가르치신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한국의 모습이었죠. 여하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는데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업무차 방문했던 레바논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니 레바논에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데 한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이 체감됐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인 계기가 되어 러시아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바논으로 출장을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았을 때 모두가 가기를 꺼려했어요. 레바논은 과격한 종교 분쟁에 아직도 이루어지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빠른 승진이 목표였던 저는 레바논 출장에 자원했습니다. 이슬람 과격파의 폭탄 테러 같은 게 빈번한 곳이라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걱정한 것 치고 레바논은 꽤 멋진 도시였어요. 중동의 유럽, 중동의 파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멋진 광경에 방심해버린 저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고 설상가상으로 가로등의 불빛마저 꺼지는 바람에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인터넷까지 먹통이 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둠의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슬그머니 몸을 드러낸 그것은 손에 커다란 무기를 들고 있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마체테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무기였죠. 그 남자는 한 팔 자국씩 저에게로 다가왔고 공포심에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저를 보며 음흉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남자와 인보 정도 가까워졌을 때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직감했던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후레쉬를 비쳤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고 그 순간 마체테를 들고 다가오던 남자는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날 제 마지막 기억은 후레쉬를 들고 제게 달려오는 두 명의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개운하게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나서야 전날 제게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전날 그런 끔찍한 공포에 시달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있는 곳은 화사하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군대 의무실 같은 곳에서 일어났는데 침대는 정갈했고 제가 덮은 이불은 포근하니 좋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도 따스하니 기분이 좋았죠. 저는 침대에서 내려오며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설마 천국인 건가? 사람이 심한 공포심을 느끼면 죽을 수도 있는 건가? 의심하고 있던 찰나? 두 명의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아, 일어나셨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제 갑자기 들어오신 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잠깐 앉아보시면 혈압 좀 잴게요. 두 사람은 모든 게 능숙해 보였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자 두 사람 중 남자가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아, 저희 소개를 안 했네요. 제 이름은 강경민이고 저희는 레바논 평화 유지를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의 평화유지군입니다. 어제 민가를 순찰하던 도중 나타샤 씨를 발견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소지품에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군의관 박소희예요. 상황 설명이 됐다면 어서 앉아보시겠어요. 혈압 좀 잴게요. 살다 군인에게 치료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민간 병원에 데려다 주지 군대로 데려오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평화유지군을 가장한 테러 단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에게 인질로 이용되는 제 모습을 상상해버렸죠. 그래서인지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응급실 같은 게 없나 봐요. 저를 굳이 여기로 데려온 걸 보니까 있기는 합니다만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다 보니 나타샤 씨가 발견된 곳에서 가기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으로 모신 거고요.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강경민 씨의 신뢰가 믿는 얼굴을 보니 그런가 싶기는 했어요. 솔직히 제가 외모를 좀 보거든요. 떡 벌어진 어깨와 꼼꼼 감추었는데도 운동한 게 티가 나는 근육질 몸매,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미소까지 그런 멋진 남성이 나를 믿으라며 신뢰의 미소를 건네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믿지 말라 해도 믿고 싶죠. 하지만 이건 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강경민 씨를 따라다니며 이곳이 제게 안전한 곳인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열심히 정돈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박소희 씨가 영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혈압에도 이상이 없고 열도 안 나고 다 정상이시네요. 어제 입국했다고 하셨죠? 긴 비행 때문에 피로가 쌓였는데 놀라기까지 했으니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예요. 본격적인 일정 시작하시기 전에 푹 쉬시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저는 입가에 경련이 나도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닐걸요. 저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친절한 박소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서 푹 쉬시면 나을 거예요. 나가는 길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어서 가시죠. 민간인을 위해서 개방된 곳이기는 했지만 민간인만을 위한 곳은 아니니 이용에 제한이 있을 거라는 건 알면서도 아쉽더라고요. 저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강경민 씨를 아련하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기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은인들과의 두 번째 만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어요. 저는 해외에 나가면 꼭 그 나라 시장 구경을 하러 가는데요. 시장에 나가보니 유난히 한 곳이 북적이더라고요. 무슨 행사라도 하나 싶어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사람들은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시장 상인들 중에는 먹을 것을 공짜로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연예인도 아니고 군인들을 이렇게 방여주는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방위는 군인들은 레바논 군인도 아니었어요. 제가 전날에 보았던 대한민국 국기를 붙이고 있는 한국 군인들이었죠. 한국 군인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는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주 유창한 레바논 언어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상인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더니 한 과일 가게로 가더라고요. 가장 허름한 가게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가더라도 좀 좋은 곳으로 가지 한국에서 왔으면 돈도 많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점은 그 사람이 흥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 점에서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한국인이고 파병까지 왔으면 돈도 꽤 벌 텐데 레바논 시장 상인을 상대로 흥정을 한다고 적은 좀 너무하네. 돈도 잘 못 버는 사람 같은데 사람 벗겨먹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그런데 시장 상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아주 흔쾌히 흥정에 응한 것도 모자라 과일을 얹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뭐지? 여기에서는 이게 문화인가? 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던 찰나 전에는 보지 못했던 훈훈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이 자기가 산 과일을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익숙하다는 듯이 땡큐 미스터, 킴 땡큐, 엉클 킴을 외치며 과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국 군인의 놀라운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장 상인의 옆에 있는 자녀에게 흥정을 해서 아낀 돈을 용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그는 돈을 덜 준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 돈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레바논 시장 상인들이 한국 군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와 동행했던 현지 가이드는 이들은 시장에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상인들을 돕는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과 공놀이를 해주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한다고 했죠. 바로 그때 한 아이가 선두에 선 대장에게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전속력으로 뛰는 바람에 저대로라면 넘어질 게 뻔하다 생각하던 그때 대장이 가뿐하게 아이를 안아 드는 게 보였어요. 아이는 해맑게 대장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한국인 대장은 능숙한 레바논어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자세히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표정이 무척 행복했다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대장이 한 아이를 안아주자 주변에 있던 아이들 모두가 모여 자기도 안아달라며 팔을 벌리고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좀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러면 꽤 귀찮을 텐데요. 한국 애들도 아니고 다른 나라 애들이잖아요. 그러자 레바논과 아이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엔 눈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분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예뻐해 주세요. 사실 저 아이들 대부분 아버지가 없거든요. 몇 년 전 폭격으로 인해서 여기 대부분이 폐허가 됐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했죠.
그중에는 시신을 도난당한 경우도 있는데 저 대장님은 그게 안타까워서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시는 거예요. 한국 군인들은 주기적으로 희생자분들 무덤에 가서 추모식도 하고 저희 아픔에 공감하려고 노력해주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 한국 군 대장님의 모습이 새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괜히 제 코가 시큰해졌습니다. 이제야 한국 군인들이 다닐 때마다 열광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평화 유지군의 역할이 이런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늦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식당에서 한국 평화 유지군의 진짜 인물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있던 곳은 건물 5층에 위치한 식당이었는데 날이 좋아서 테라스에서 밥을 먹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지대도 높고 건물도 높다 보니 골목 사이사이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인적 드문 골목에서 한국 군복을 입은 군인 3명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몸을 숙인 채 수신호를 보내며 무언가를 정찰하는 것처럼 골목을 살피고 있었죠. 심지어 그들의 손에는 총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이드를 툭툭 치면서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는 검지를 입가에 가져다 대며 쉿 하는 소리를 냈어요. 깜짝 놀라 다시 고개를 돌려 한국군 쪽을 돌아보았는데 수상적인 가방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이미 제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군인 몇 명과 레바논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연행해 갔죠. 지금 체포를 한 건가요? 이 대낮에. 테라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한국 군인들이 시장에 나온 이유는 그저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파들을 한 곳으로 모은 뒤 일부 인원들은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거동 수상자가 없는지 순찰을 다녔던 것이죠. 순찰 결과 위험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있다면 이런 식으로 체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봤던 한국 군인분들 가방엔 총이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레바논은 위험한 지역이죠. 하지만 이런 곳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웃을 수 있는 건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주는 한국 군인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한국 군인들에게 발견이 되어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걸 의식하면서 다니다 보니 레바논 전체가 한국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는 걸 레바논에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평화유지군이 레바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더라고요. 긴장 상태에 있으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쉬운데 이런 무술을 익히면 심신을 단련할 수 있으니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 심지어 제가 레바논에 방문했을 때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한복이라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곱게 입고 자신이 준비한 대본을 읽어 내려가는 참가자들을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그들의 노력에도 감탄했지만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만큼의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K-팝이나 K-드라마가 크게 유행이었던 시절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레바논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심어준 건 한국의 평화 유지군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노고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인님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 주둔 중인 평화 유지군 중 한국만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한국은 무력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을 넘어 전쟁과 폭격, 테러로 멍든 레바논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지켜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국군의 무력이 약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말을 해봤자 입만 아프니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현모5 세계 군사력 5위라는 놀라운 기록까지. 심지어 한국의 육군력의 비밀만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나니 퇴근 시간이더라고요. 퇴근길에 버스를 타며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한국 드라마의 짧은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한 번도 검색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말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알고 띄워준 건지.
아무튼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은 없었는데 요즘 머릿속에 온통 한국이라 그런지 자석에 끌리듯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니 군복을 입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5분 남짓한 짧은 영상임에도 엄청난 몰입감을 주었어요. 제목을 보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이더라고요. 회사 여직원들이 틈만 나면 깍깍거리면서 이야기하던 바로 그 드라마였어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던지듯이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왜 여직원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새 저도 여직원들처럼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며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거든요. 드라마 속 군복 입은 남자들은 건장한 체격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레바론에서 만났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멋진 남자들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들을 저는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궁금해지더라고요. 레바논에 파병을 간 한국 군인들은 이런 모습인데 러시아에 파병을 온 북한 군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고요. 북한군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미지 같은 건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걸 직접 찾아봐야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요. 역시나 러시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 안 나오길래 VPN을 이용해서 북한 군인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자마자 탄성이 나왔어요. 이걸 군인이라고 해도 괜찮은 건가 싶더라고요. 깡마른 몸에 맞지도 않은 군복을 물려 입기라도 하는 건지 날 가서 해진 것처럼 보이는 소매단. 영양 상태도 부실해 보였고 한국 군인들에 비하면 초등학생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북한이 못 살기도 하고 일부러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런 사진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과장을 해도 적당히 해야 믿죠. 그래서 찾은 게 남북 군사분가에선 사진이었어요. 그곳은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회담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군인들의 키 외모 등등 보이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북측 남측 군인들을 마주보고 세워두는데 내가 본 게 전부가 맞구나 싶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고르고 골라서 보낸 군인일 텐데 한국 군인들 옆에 세워두니 초등학생들 같아 보였어요. 군복은 얼마나 촌스러운지 색이 말 디자인 같더라고요. 반면에 한국 군인들은 미군들 옆에 서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편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니더라고요. 아시안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을 꼽으라면 한국인들인 것 같아요. 아니, 유럽인들 사이에 끼워놔도 한국인들은 장신인 편이었습니다. 미군들 옆에 있어도 더 크거나 훤칠했거든요. 한국 군인들은 누가 봐도 운동을 오래 한 것처럼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고 북한 군인들 정도야 양손으로 한 명씩 둘러엎고 스쿼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였습니다. 조금 부피가 큰 덤벨 정도인 거죠. 만약 북한이 파병을 보냈다면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러시아가 기다리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존재들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저는 북한군에게 측은한 마음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러시아는 현재 보병 전술 위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있어서 북한군은 총알파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이걸 알고 나니 러시아라는 나라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평화를 위해 싸우지만 누군가는 침략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무엇보다 러시아나 북한의 군사력은 빼앗기 위해 발전한 것이지만 한국은 지키기 위해 발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바가 아닐까요? 저는 이런 비극이어서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또 지금 벌어진 일들로 인해 한국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요.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여기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친구를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소리로 화를 냈던 여성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받으며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치바 나루타 국제공항에서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던 카와구치 미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우연한 기회로 갔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봤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혐오하는 그 구성향이 매우 강한 부모님을 두고 있었던 터라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한국이라면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게 좀 강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 일본은 위대한 제국이라며 칭송하셨는데 한국은 거의 일본이 먹여 키우다시피 했던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다케시마와 위안부 등을 들먹이며 지난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며 감사함을 모르는 나라라면서 한국을 깎아내리시기 일쑤였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한국이 귀여워라도 절대 우리 일본에게는 대적할 수도 없고 넘을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일본을 이겨보려는 한국의 모습에 귀엽다는 말씀도 종종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저 또한 한국을 오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건 회사에서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나루타 공항에서 얼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가 다니던 나루타 국제공항의 재정 상태는 늘 마이너스 수준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적자를 줄여보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저도 인원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공항에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근무했던 터라 본사에서 다른 공항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어요. 실제로 저와 비슷한 시간을 함께한 일부 동료들은 다른 항공사로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승무원으로도 사실 나이도 많이 먹기도 했었고 은퇴하고 조금 쉬다가 다른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사에서 다른 항공사 취직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저뿐만이 아닌 일부 동료들도 저처럼 이 기회에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는 동료도 있었고 아버지 가게를 돕기로 해서 그만두겠다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제안을 거절했던 저희 동료들은 은퇴하고 어떤 걸 할 건지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듣고 있던 한 동료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같이 이번 기회에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해외 여러 나라들을 승무원으로 많이 다녀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여행으로 간 적은 없지 않냐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더니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국의 승무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국 공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을 가자는 동료의 말에 절대 안 간다면서 방방 뛰었고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국에는 가보지 못했던 다른 동료들 역시 여행을 가려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권의 좋은 나라들로 가야지 무슨 한국이냐며 반대했었어요. 저와 뜻이 같았던 동료들 역시 같은 일본인 동료들이라서 그런지 한국은 괘씸한 나라라면서 아무리 요즘 그나마 좀 발전해서 좋아졌다고 해도 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 한국을 가려면 혼자 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혼자 한국으로 떠났고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은 함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었어요. 도착한 프랑스는 정말 유럽의 선진국처럼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은 곧바로 깨지고 말았었어요. 프랑스의 고속열차를 타고 프로방스로 이동하던 중에 저는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었는데 제가 앉아있던 좌석 의자 팔걸이에서 뭔가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빈대였는데 워낙에 벌레를 극도로 싫어했었기 때문에 빈대를 보고 저는 기겁하고 말았었죠. 그때 제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열차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의 온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어떤 프랑스 사람은 그런 저를 향해 열차에서 매너 없이 왜 소리를 지르냐면서 비난을 받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었어요.
동료들과 제가 함께 경험했던 고속열차 이외에도 가는 곳곳마다 빈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영화관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 마저까지 빈대들이 속출했었는데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 이렇게 빈대가 득실거리는 건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왜 그렇게 열차를 타기 위해 내려간 지하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정말 숨 쉬는 게 힘들 정도였었죠. 어느 날 저희는 숙소에서 동료들과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요. 한국으로 혼자 보낸 친구에게 괜히 미안하기도 했었고, 빈대가 찬 거라고 냄새가 심했던 프랑스지만, 그래도 나름 선진국의 유럽으로 우리만 왔다는 생각에 위로라도 할 겸해서 전화를 걸었다가, 저희는 정말 친구의 모습에 이게 정말 사실인지 믿기 힘들어하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걸어 우리끼리만 유럽으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국으로 혼자 간 친구가 우리가 대체 왜 미안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영상통화에서 자신은 지금 한국인 친구와 너무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며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한국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가 공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내일이 기대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는 한국 공항이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내심 너무나 좋아 보이는 친구의 표정과 말투에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함께 프랑스로 왔던 동료의 팔을 보고 정말 기겁했었어요. 왜냐하면 빈대에 물려 빨갛게 목이 물린 것처럼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곳에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바로 그날 프랑스를 떠나기로 했었습니다. 정말 실망만 가득했던 여행이었고 전혀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았던 여행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동료가 우리 일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으로 간 친구에게 가면 어떻게 했느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날 영상 통화 속 친구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였고 분명 우리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우리 일본에 비해 한참 낙후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영상 통화 안에서 비추어졌던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도 전날 동료와의 통화 후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가보자는 동료의 말에 모두 수긍했고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가겠다는 우리의 의견을 말했는데요. 저희 말을 들은 동료는 좋다며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면 마중나가 있겠다고 하면서 그날 공항을 소개해준다는 친구와 함께 둘러보자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료들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고 그럼에도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는데요. 한국으로 떠나는 걸 계속 못 믿어 했던 한 동료가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왜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는지 화가 난다며 도착해서 우리보다도 볼품없고 후진국임이 틀림없다면 자신은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일본으로 떠날 거라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소 긴장한 채 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는 이건 완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둘이 번거리기만 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처음 겪어본 한국 인천공항은 저희가 그동안 일하던 치반 아루타 공항과는 규모와 기술적인 수준에서부터 비교조차 되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 공항 내부 전체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데 단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저희의 여권을 바코드 기계 위에 올려둔 채로 디지털로 된 문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버렸었죠. 아직 저희 일본은 기계보다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 디지털 시스템들을 이용해 긴 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었죠. 그렇게 우리는 입국장을 나와 공항 로비로 향했는데 저희는 얼마 가지 못하고 온몸이 얼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웅장한 공항, 로비의 모습에 역시 나가버리고 말았고, 정말 여기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후진국인 한국이 맞는 건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커도 이렇게까지 큰 건지 정말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공항에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웃으며 공항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니고 있었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공항 내부는 무척이나 깔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프랑스보다도 훨씬 좋아 보였죠.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순간들이었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순간 멀리서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동료와 함께 있었다는 한국인 친구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동료를 보자마자 얼싸하며 잘 있었냐며 인사했고, 한국인 친구분과도 인사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왔던 동료가 저희 표정을 보더니 프랑스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면서 왜 그렇게 표정들이 어둡고 창백해졌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무슨 소리 하냐며 우리가 갔던 프랑스는 선진국답게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나면서 좋은 시간 보냈겠네 라는 말을 하더니 오늘 한국인 친구가 공항을 소개해준다고 했으니 구경 가자고 했죠. 그 한국인 친구분은 먼 거리 왔으니 일단 배부터 채우자며 인천공항 안에 있던 식당으로 저희들을 데려갔는데, 특히나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에 자리 잡은 식당의 퀄리티가 마치 유럽 고급 레스토랑과 다를 게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저와 동료들은 공항 안에 있는 식당의 넓고 깨끗한 환경에 이게 정말 공항 안에서 운영되는 식당들이 맞는지 한국인 친구에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 그냥 승무원을 그만두지 말고 재취업 기회를 받았을 때 한국 공항으로 재취업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메뉴판이 적혀 있던 카운터로 갔는데, 한국인 친구분은 카운터가 아닌 이곳에서 쉽게 주문하면 된다면서 저희를 불렀고, 저와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식당에는 키오스크들이 모두 있었고, 키오스크에서 먹을 음식들을 선택해 주문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음식이 주문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에도 이와 같은 키오스크 시스템이 도입된 곳들이 있긴 했지만 한국처럼 모든 식당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고, 심지어 우리 일본에 있던 키오스크 기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첨단화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더 좋은 곳을 구경해 주겠다며 기대하라고 했고, 그렇게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한국인 친구를 따라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을 보고는 저희 모두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고 말았는데요. 저희가 도착한 곳에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수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 내부에 깔끔한 샤워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으로 온 관광객들은 일찍 찾아와 항공권을 발권하고 소화물을 붙이고도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공항에 대기하게 되는데, 공항 내부에 이런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무료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아직 우리 일본을 따라오려면 한참이 걸릴 만큼 가난한 나라라고 여겼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공항은 지금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지도 않고 고작해야 공항을 둘러보고 있는 건데, 도 여행지를 다니는 것과 같이 시설들이 모두 대단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날 공항 승무원으로 수년간 일하면서 한국의 공항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에 계속 후회가 되더군요. 이쯤 되니 한국 승무원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고, 한국 공항에서 일을 했던 한국인 친구에게 결국 물어보고 말았는데,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친구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식당이 준비되어 있고, 직원들이 언제든 쉴 수 있는 숙소와 샤워실부터
의료시설까지 없는 걸 찾기 힘들 만큼 모든 게 구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루타 공항에는 기숙사는커녕 공항에서 밤을 보내야 할 때도 기숙사를 잡아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일일이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해 찾아 다녀야 했는데, 한국 공항은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소리에 다시 한국 인천공항으로 재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남다른 포스를 풍기던 한국의 모습에 저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한국인 친구는 서울로 갈 수 있는 공항의 지하철 위치를 알려주고는 일 때문에 잠시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이따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공항에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지하철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서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웠는데, 왜냐하면 일본도 중심에 있는 공항들에도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한국은 바로 연결이 가능한 곳이 가까운 곳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시설도 일본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도착한 서울은 지하에서 1층 밖으로 나서자마자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건물 한 벽면이 모두 LED로 멋진 이미지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거대한 도시인지 정말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살았던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선진국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도시에 도착해서 정말 여기가 한국이 맞는 건지, 우리는 지난날 부모님 분들로부터 무엇을 들으며 자란 건지 정말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저희는 저녁이 닫은 시간이라 배도 채울 겸해서 서울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에서 처음 메뉴판을 보면서 화려한 음식 사진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분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셨지만, 그 다음 기본 음식이 나올 때는 로봇이 배달을 하는 모습에 넋이 나갔죠. 보통은 식당에 음식이 나오면 종업원들이 접시에 음식을 들고 오는데, 저희가 갔던 서울의 한정식 식당은 넓은 판이 있는 로봇이 그 위에 음식 접시를 담아서 우리 테이블까지 오는 것 아니겠어요? 테이블 앞까지 오니까 직원분이 오셔서 테이블에 접시를 예쁘게 놓아주셨죠. 로봇에 있는 음식을 다 옮기고 나니 로봇은 알아서 다시 주방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배달을 준비하더라고요.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종류의 음식도 놀라웠고, 그걸 로봇이 몇 번씩 갖다 주는 것도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간단히 씻고 잠깐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는데, 쾌적하고 안락한 침대 덕에 잠이 솔솔 들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숙소는 정말 유명한 곳이 아니고서야 한국처럼 이렇게 큰 침대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굉장히 비좁은 느낌이 있는데, 한국의 숙소는 크면서도 쾌적했고 방마다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방 안의 공기는 깨끗했죠. 잠에서 깬 저희는 한국의 도심에 나가보기로 했었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명동의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정말 가지각색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즐비했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였죠. 그럼 명동 거리를 한참을 걷다 보니 웬 작은 개천이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천개천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착한 천개천에서 정말 놀래고야 말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도착했던 천개천에는 저희 말고도 정말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저희 부모님은 일본 사람들은 절대 한국을 여행 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천개천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천개천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우리는 대체 왜 어릴 때부터 한국을 그렇게 폄하하며 우리에게 한국은 좋지 않은 국가라며 우릴 속여왔는지 분통이 터지더군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한국에서 너무 충격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 괜히 일본에 돌아가서 본 일본 거리는 모든 곳들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보다 도로는 비좁았고
건물들이나 시설들은 낙후되어 보였으며 일본이 과연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가 맞는 걸까 의심마저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잘 사는 국가 1위부터 20위까지 점수와 순위가 매겨져 있었는데요. 20위에 아이슬란드, 19위에 홍콩, 18위에 아랍에미리트, 17위에는 영국, 10위에 캐나다, 15위에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근데 영국이 17위라는 것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14위에는 벨기에가 있었고, 13위에는 독일, 10위에 노르웨이, 10위에는 싱가포르, 10위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 유명하다던 영국과 독일이 각각 13위와 17위라니 과연 우리가 알았던 유럽의 선진국가라는 게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나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였는데요. 9위에 핀란드, 8위에 네덜란드, 그리고 7위에 저희 일본이 랭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일본은 랭킹 종합점수 3.94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7위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한국은 20위권에도 들지 못한 모양이구나 싶었을 무렵 6위 대만이라는 글자에 저는 믿기 힘들어 했었는데요. 우리 일본이 대만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현실에 참담한 기분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근데 더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던 건 5위에 스웨덴, 4위에 스위스, 3위에 덴마크가 있었는데 2위에 글쎄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랭킹 종합점수 6.5위로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일구모범이 되는 나라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더군요. 1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랭킹 점수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던 거죠. 심지어 제가 찾아본 이 인터넷 자료는 야후였는데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순위가 높다는 걸 알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감추고 한국을 폄하하기만 했던 건지 정말 제가 태어난 나라지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최근 다시 한국을 가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한국을 다녀왔던 동료들도 함께 다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떠나는 여행은 한국의 수도가 아닌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을 찾아볼 계획인데 인터넷에서 본 부산은 넓은 모래사장과 엄청나게 높은 초고층 빌딩들의 그 조화가 너무 이색적이고 멋지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였어요. 저는 예전과 너무 다르게 한국에 대해 전혀 나쁜 감정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현실상을 제대로 보라며 한국이 모든 순위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부모님은 그런 저의 모습이 불편했는지 현재는 괜히 서먹한 사이가 되어 어색해지고 말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은 사실이기에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찾아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또 한 번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번 여행 이후에는 부모님을 강제로라도 모시고 한국을 찾아가 진실을 눈으로 직접 보시게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이 가난한 후진국일 거라고 오해하고 있던 카와구치 미오 씨의 한국 경험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의 송은지였습니다. 활기찬 오늘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